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평 계곡 남편 살인 사건의 용의자 2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. 검찰과 경찰은 합동 검거팀을 꾸려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. 왜 아직 용의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지, 또 앞으로 수사가 어찌 진행될지 오늘 이 시간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시죠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일단 이번 사건의 용의자 이은혜와 조현수 씨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거든요. 사실 이 오랜 기간 동안 행적을 감추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? 근데 그 얘기는 일정한 자금이 현재 있다고 하는 점이고 네. 도주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인력도 현재 있다.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금과 관련돼서는 아마 그 합의금과 관련된 액수가 네. 어느 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합의를 계속 이제 봐왔었고 고소한 네티즌을 그 대상으로 말이죠. 네. 또는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은 이 두 사람이 과거에 일정한 불법과 친한 영업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그와 같은 영업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그런 자금은 여전히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불법 영업의 그것이 노하우가 자신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. 숨는 행위들. 네. 이런 것들로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. 또 지금 사실 그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늘 착용하고 있고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과거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도주하는 그 용의자가 심지어 그 성형수술까지 했던 그런 사례도 네네.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. 이런 그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상 장기간 은닉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.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해외로 이미 나갔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?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. 만약에 나갔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 당국에서 이렇게 공개 수배를 하지는 않았겠죠. 밀항이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. 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밀항 브로커도 있어야 되고요. 밀항 브로커를 찾는 것도 사실은 녹록지 않고 네. 그것에 대한 거금을 사실은 지불을 하는 그런 것까지 과연 이제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점에서 사실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례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본다면 그 4, 5년 전에 그 용인에서 그 용의자가 일가족을 살해를 하고 네. 48시간 안에 바로 비행기를 타서 뉴질랜드로 출국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불과 이틀 만에 출국을 했죠. 네. 그런데 그 출국한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파악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이번 같은 경우 이미 다 출국을 했는데 공개 수배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았겠는가? 저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그 틀에서 그 봐서는 어쨌든 그 제보가 상당히 그 중요한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장기 도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관이 직접 그 찾아서 검거를 하기보다는 네. 일상생활 중에서 예를 들면 물품을 고친다든가 음식을 배달한다든가 라고 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또는 연합뉴스 TV에서 본 그와 같은 인물이 있다. 이렇게 그 제보가 이루어져서 결정적으로 검거가 됐죠. 뭐 신창원 그 사건에서부터 네. 또는 뭐 유병헌 씨 차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네. 제보가 이루어졌고요. 또 연쇄 살인과 관련된 여성들이 계속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보로 인해서 결정적인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소한 이런 수상한 상황이라도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. 또 다른 그 가능성은 혹시 공범 중에서 또는 측근 중에서 지인 중에서 일정한 심리적 압력을 느껴서 결정적인 이야기 위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가능성. 그러니까 일반인에 의한 목격자의 그 제보와 혹시 측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압박감에 의해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중요한 단서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제보에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제보에 임해 주시는 것이 빨리 이 용의자들을 잡는 지름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좀 이어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또 약간 이렇게까지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성형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사실쯤 생각해보면 아무리 조력자가 있어도 돈을 받고 뭘 하고 좀 암흑 세계에서 아니면 좀 어두운 곳에서 뭘 어떤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
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도 있을 거고요. 인터넷도 있을 거고요.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이 디지털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흔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고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생활 반응이 전혀 없다 이렇게 네.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. 네. 그것은 왜 그러느냐? 아날로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. 디지털 생활을 안 하는 것이죠. 혹시 수사기관의 추적에 단초가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본인의 분명히 그 이메일 계정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. 네.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이메일을 열었다, 인터넷에 접속했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파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금융 정보와 그 관련돼서도 돈을 송금한다든가 받는다든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이른바 수사기관의 망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용의자들은 아마 철저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 범죄와 연루된 행적이 그 있었던 것이고요. 또 업도 그렇게 그 했었고 본인이 어떻게 은닉하는 데 유용하고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다. 이것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원시적인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 대면 접촉도 사실 제한되어 있는 거고 또 마스크도 좀 착용하고 그다음 자신이 그 필요한 상황에서만 일정한 생필품만 이제 구입을 하고 이렇게 그 옮겨가면서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충분한 자금이 전제가 됐을 때 그러면 아날로그적 그 생활을 통해서 검거의 망을 성공적으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은 뭐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용의자들이 이걸 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은 좀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요. 이제 검찰이 좀 뒤늦게 경찰에게 이제 공조를 요청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단 말이죠.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된 건가요?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해묵은 그 네. 경찰과 검찰의 갈등, 예, 예. 뭐 주도권 싸움,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네. 더군다나 그 수사권과 관련돼서 법제도적으로 지금 뭐 바뀌었습니다만, 뭐 조금 전에도 사실 그 검수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네. 그 논란과 대검에서의 그 입장 같은 것이 그 나온 그런 배경하고도 사실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이제 그 다 사건이 그 인천지검에 그 송치가 돼서 인천지검이 그 주도적으로 이 그 용의자를 이제 검거를 하고 싶었던 이런 생각이 그 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3개월, 그 4개월이 훌쩍 그 지나가 그 버렸고요. 또 검찰은 사실 법률 전문가이지만 네. 사실관계 확정이라든가 수사 전문가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죠. 또 그 인력과 인원수 자체도 사실은 경찰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. 적극적으로 조기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검거의 가능성을 더 앞당겼을 확률이 크지 않는가 이런 그 해석을 해보고요. 지금 그 합동 그 수사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실상 사무실도 현재 각각 그 사용하고 있고요. 네.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의 공유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겠는가.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은 지금 조금 삐그덕거리고 뒷북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대목입니다.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관 11명을 투입했는데 이 규모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? 그러니까 지금 그 인천 그 광수대 그 강력 수사 1개가 약 30명 정도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네. 이 중에서 그 11명이 지금 투입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건 이외에 사실 그 2010년도에 인천 미추홀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때에도 사실은 남자친구가 사망을 했고 네. 보험금을 탄 것은 아니냐라고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이 팀이 그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, 보험금이 이제 수령했는지, 그럼 벌써 이제 사건 하나가 지금 현재 있고요. 네. 그것 이후에 또 2014년도죠. 네. 그 태국에서 네. 또 그 남자친구와 함께 그 물놀이 여행을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도 익사로 그 사망이 됐습니다. 그래서 보험금은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수령을 그 했습니다만 네. 이 피해자의 형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평상시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은혜 씨로 들었던 내용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다. 예, 예. 그래서 타살이라고 하는 의혹을 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태국 그 수사 당국으로부터 부검 관련서 등을 현재 경찰이 입수해서 이 사실관계도 또 하고 있습니다. 조사를 말이죠. 그러면 사건이 지금 벌써 2개고요. 또 지금 검거하는 이런 일까지 한다라고 하면 또 3건이죠. 그런데 지금 10명 남짓 하기에는 상당 부분 인력이 적지만 그런데
인천 광수대 본연의 자기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협조를 받은 예. 또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. 당연히 이제 그 인력과 자원이 많게 되면 검거의 가능성도 높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과연 이 사건을 또 매달리게 되느냐. 이것은 결국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 어쨌든 객관적인 수치는 3건에 지금 10명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인력이다.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. 어찌됐든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여러 혐의점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사건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불해주지 않는다고 이은혜 씨가 직접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.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본인이 그 생각을 할 때에는 이 보험 사리는 장기간 투자를 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착수되고 이제 실행되는 것이죠. 네. 지금 그 벌써 2회, 3회 이상의 그 살인 미수건도 있었고,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본인은 이 팀들은 이 공범들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 것이죠. 네. 뿐만이 아니고 그 보험금도 매달 몇십만 원씩 내는 장기간의 그 투자가 있었는데 그 목적은 8억이라고 하는 거액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거절당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른바 비용 대비 편익 대비 무엇인가 온당치 않은 거죠. 그래서 그 탐사 보도팀에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요. 또 본인 이 공범들이 이 3장소 모두 함께 사전에 면밀히 그 답사까지 했습니다. 네.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면밀하고 완전하다. 이렇게 이제 평가를 그 했던 것이고요. 또 본인들이 그 투자했던 비용 뭐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는 지금 아무런 이득도 못 보고 뭐 이런 것에 해결책이 탐사 보도를 통해서 소위 이렇게 얘기를 그 했던 거 아닙니까? 대형 보험사의 만행이다. 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느냐?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중심적 그 사고 때문에 이와 같이 텔레그램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미리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결정적인 것이 이제 2019년 그 2월에 강원도에 있는 그 양양 펜션에서 보고 피를 사용해서 예. 피해자를 사망케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은 치사량에 이르지 못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나누었던 텔레그램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확보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 그 있었던 거 아닙니까? 보고 피를 이 정도 투여를 했는데 왜 죽지 않았지? 이것은 명확한 계획하고 있는 살해의 증거가 분명히 그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까지 수사기관이 파악을 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추가로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수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그 탐사 보도에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친구한테 뭐 3,000원을 좀 보내달라고 하든가.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사실 잡혀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측을 해본다면 어떤 이유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되었다. 심리적으로 완전히 복속된 이른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다.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약점을 이용해서 애착 관계에서 본인의 자아 정체감을 훼손시키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 가해자에게 항상 의존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죠. 그래서 그 과정에 보게 되면 다른 사회적 관계는 다 단절시키게 되는 이런 행위까지 갑니다. 쉽게 얘기하면 심리적 학대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럼 정서적으로도 피폐하고 의사결정도 지금 사례처럼 뭐 도시락에서부터 운동화에 이르기까지 더군다나 모든 재산을 다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심지어 자신은 거의 경제적 파탄이 이르게 된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. 따라서 심리적으로 피폐하고 경제적으로 피폐되는 그 이유 자체가 성격적인 다소의 특성도 있지만 이혜인이 이은혜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그 활용을 한 그와 같은 점으로 요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이제 검찰이 이제 영장까지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다시 발부를 받으면서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때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건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맞습니다.